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강력한 긴축 발언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남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로봇 사업을 주도할 한화로보틱스가 10월 출범을 앞두고 차세대 로봇을 공개합니다. 다음 달 독일에서 3세대 협동 로봇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사옥 매입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광복절 사면을 받은 직후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주요 금융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안마저 제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밤으로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잔뜩 긴장한 하루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경한 발언을 했던 지난해 잭슨홀 쇼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그래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정도만 내비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종학 기자입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으로 오른 뉴욕 주식시장의 열기가 하루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연준 인사의 발언이 공개돼 미국과 아시아 시장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금리의 정점을 말하기에 이르고 조금 더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올해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인사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 하루 전에 공개된 그의 발언의 영향은 컸습니다. 지난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스스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부르며 긴축을 예고했는데 1년이 지난 이번 총회에서도 기조가 바뀌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블룸버그가 잭슨홀 미팅에 앞서 진행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2%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매파적 위협을 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8월 예측치가 연 3.83%로 지난달 기록한 3.2%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식료품 가격 변동으로 연준이 목표한 2% 인플레이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고용시장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기조연설은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경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 뉴욕 쿨럭에 들어놓은 아시아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휘청이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달 중국 주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팔아치우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에서 니케이는 2% 넘게 빠졌고요. 중국, 대만, 홍콩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증시의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요. 부동산 부문 리스크가 중국 성장률을 깎아먹는 데다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실적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에서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 주식을 716원 위안 우리 돈 약 13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2014년 11월 후강퉁이 도입된 이래 최고 수준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도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 주주는 잠 못 이루고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포스코 퓨처엠, SK 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로 넓혀보면 포스코 퓨처엠을 1,9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네이버와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발을 뺀 모습입니다. 이 물량을 그대로 받아낸 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동학개미들은 이번 한 주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을 각각 1,000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순매수 결제액만 1억 1천만 달러가 넘는데요. 최근 1년 엔비디아 주가는 이처럼 차곡차곡 오르고 있죠. 호실적 기대감이 투심에 불을 지핀 모습인데 서학개미의 배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애국 식품의 일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성장률을 살펴보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불매운동이 번질 것이란 예상에 모나미 주가가 힘을 받았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에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판단에 식품주들도 강세를 보인 한 주였죠. 오늘 상한가를 찍은 샘표식품은 주간 상승률이 40%에 달하고요. 삼양식품은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한화그룹의 로봇 사업을 주도할 한화로보틱스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차세대 협동 로봇을 공개하고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로봇 시장의 강자인 두산, HD현대와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화로보틱스가 다음 달 차세대 협동 로봇을 내놓습니다. 한화로보틱스 측은 한국경제TV와의 질의응답에서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공작기계 전시회 EMO에서 제품을 공개하고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개발해온 3세대 제품이라며 동급 최고의 성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재원은 자체 무게 42kg에 14kg까지 들어올릴 수 있고 로봇의 팔 길이는 1.42m입니다. 동급 경쟁 모델인 두산 로보틱스 제품의 경우 15kg을 들어올리지만 작업 반경은 90cm입니다. 오는 10월 한화로보틱스가 출범하기 전부터 최강 스펙 신제품을 출시해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설되는 한화로보틱스는 우선 용접이나 공작기계에 소재를 넣고 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제조업 시장부터 공략에 나섭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요리하는 로봇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로봇도 만들 계획입니다.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가 현금 200억 원을 출자한 것도 이런 사업상의 시너지 때문입니다. 한화 로보틱스는 현재 100억 원대인 매출을 8년 뒤 2,100억 원까지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시장에서의 직접 경쟁 상대는 상장을 앞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측은 한화와의 기술력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안정성과 충분한 라인업은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입니다. 올해 안에 인공지능과 결합한 요리용 로봇도 만들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상장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본격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 돈 2조 원 규모인 전세계 협동 로봇 시장은 4년 뒤 4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산업용 로봇 국내 1위 HD현대로보틱스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측은 이미 관련 기술은 갖고 있다면서 향후 협동 로봇 시장 상황에 따라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돌연 사옥 매입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광복절 사면을 받은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가 보유한 양평 사옥을 매입하기로 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2,039억 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는 이사회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당시 이사회에는 롯데홈쇼핑뿐 아니라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의 인사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태광산업이 뒤늦게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태광산업은 무리한 사옥 매입이라며 이사회 의결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부지집은 65%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도와주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태광산업이 반대 입장문을 낸 시기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8.15 특별 사면을 받은 직후로 알려졌습니다. 사면된 후 사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실상 첫 지시라는 설도 나오는데 태광그룹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 아니에요. 가처분하고 이런 거 하려면 그 준비 기간이 꽤 걸렸고요. 재계에선 롯데홈쇼핑의 오랜 주주간 갈등이 재점화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돈기업인 롯데와 태광은 2000년대 중반 우리홈쇼핑 인수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일 정도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소송에선 태광그룹이 패소했지만 태광그룹은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2대 주주로 권리를 행사하며 주요 안건마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홈쇼핑이 법인명인 우리홈쇼핑을 바꾸지 못하고 유지해온 것도 2대 주주인 태광그룹의 반대 때문입니다. 이번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롯데홈쇼핑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라며 거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태광산업이 이를 문제 삼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이번 거래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금융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2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다뤄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불필요한 정쟁 때문에 중요한 금융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중국 부동산 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금융 분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2달째 모든 논의가 중단된 상태. 지난달 초 열린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한 걸 두고 여야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하반기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길 기대했던 금융위원회는 정무위 파행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국회에 적극적인 관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류 중인 법안들이 대부분 우리 경제가 현재 직면한 위기와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이 신속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촉법은 오는 10월 일몰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가 기촉법 연장안을 두고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려 했지만 정무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이자와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개인 채무자 보호법도 반년 넘게 정무위에 계류 중입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뱅크런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안정 개정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9월 이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총선 이후인 내년 하반기에야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실물 경기 악화로 인한 금융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에 큰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닌 금융 관련 법안들은 조속히 진행해 주는 게 다르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이동관 후 방통위의 출범으로 혈세가 투입되는 공영방송과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된 포털에 대한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키를 잡게 되면서 방송통신 관련 업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18일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체계 개편 의지를 나타냈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포털 분야의 강도 높은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방송 분야의 경우 공영방송은 수를 줄이고 종합편성 채널 등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지분 매각에 속도가 붙고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담합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등 이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포털 통신 분야 개혁 방향도 읽힙니다. 이 밖에도 국내 기업들이 넷플릭스 등 거대 OTT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정책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상 OTT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담입니다. 이 위원장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은 물론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여야 대치 상황 악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국내에서 해마다 10만 대 넘게 팔리던 현대차의 대표 SUV 산타페가 새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출시 첫날 현대차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네, 호모모토스 정재홍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5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신형 산타페입니다. 출시 첫날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반기 최대의 관심작 신형 산타페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산타페의 디자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폭을 제외한 전장, 전고, 휠베이스가 모두 늘어나면서 차량 자체가 커졌는데 각진 디자인을 더해 박스카 형태로 변했습니다. 디자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현대차의 상징인 H라이트입니다. 전면 주행등과 후미등에 장착된 H 엠블럼이 직사각형 형태 차체 후미와 조합되면서 차를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마치 20여 년 전 양산이 중단된 올드카 갤로퍼를 연상케 합니다. 신형 산타페는 가솔린 2.5 터보,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 모델로 판매됩니다. 시승한 가솔린 2.5 터보의 최고 출력은 281마력, 최대 토크는 43kgm/m입니다. 출력이 부족하지 않지만 차량의 무게가 전보다 100kg 정도 더 무거워지면서 주행감이 묵직해졌습니다. 초반 토크 성능으로 치고 나가는 힘은 강합니다. 반면 엔진 회전 속도가 2000을 넘어가면 가속력은 다소 떨어집니다. 네, 신형 산타페는 2000rpm 미만에서는 꽤 정숙함을 잘 유지합니다. 하지만 2000rpm 넘어가면 이렇게 소음이 꽤 커집니다. 5에서 7인승 모델까지 구비한 산타페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소비자를 목표로 합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보단 여전히 작지만 전장은 45mm, 전고는 35mm 늘었고 휠베이스는 50mm나 길어졌습니다. 차체 후미도 직사각형으로 디자인하면서 2열과 3열 실내 공간은 역대 산타페 가운데 가장 큽니다. 네, 신형 산타페는 전반적인 사이즈가 전작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때문에 캠핑족 등을 타깃해서 차량이 좀 설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누워보면 네, 키가 큰 성인 남성도 여유롭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듀얼 무선 충전 패드와 양방향 멀티 콘솔까지 첫 적용하는 등 동승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산타페는 팰리세이드가 출시되기 전인 지난 2018년 국내 연간 판매량 10만 대를 넘길 정도로 현대차 SUV의 상징이었습니다. 디자인 변화에 인기를 끈 신형 투싼, 더 큰 SUV 팰리세이드의 등장으로 입지가 좁아져 지난해엔 3만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고 산타페의 신차 가격도 가솔린 모델 기준 300만 원가량 오른 건 판매에 부정적입니다. 엇갈린 디자인 평가에도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월 10,000대 이상 팔린 그랜저처럼 산타페는 이미 확보된 대중성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정통 SUV 디자인으로 탈바꿈한 산타페는 올해 국내를 시작으로 내년 초 북미와 유럽 시장까지 진출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올해 들어 청약 불패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단 한 사람도 청약을 하지 않은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분양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이문 1구역을 재개발해 만든 레미안 라그란데 1순위 청약에 청약통장 3만 7천여 개가 몰렸습니다. 용산 호반 서밋 에이디션,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는 당첨자 최고 점수가 79점에 달했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친 만점 통장이 84점인데 불과 5점 적은 점수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자 청약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3분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12.1대 1을 기록했는데 앞선 1분기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청약 시장을 들여다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뜨거울 뿐 지방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경쟁률은커녕 청약 통장을 꺼내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청약 제로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수익성 있는 곳을 중심으로 PF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서울과 지방, 강남과 외곽처럼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지방의 경우 집주인을 찾지 못하는 새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악성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붙이는 주사기로 불리는 마이크로니들을 만드는 전문기업 주빅이 백신에 이어 자가투약 의약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알코올솜으로 팔뚝을 소독합니다. 전용 적용기를 갖다 댄 후 버튼을 누르자 패치가 부착됩니다. 일반적인 패치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한 바늘이 있습니다. 몸에 용해성 바늘을 붙이는 건데 이렇게 하면 먹는 약보다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여기에 전용 적용기를 이용하는 만큼 정확한 양의 약물이 몸에 전달됩니다. 연세대 교원 창업 1호 기업인 주빅이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주빅은 상용화에 필요한 전 과정의 원천 기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주빅이 주력하는 분야는 마이크로니들 백신입니다. 상온 유통, 보관이 가능하고 간단한 교육만으로 접종이 가능한 만큼 보관 시스템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중저소득 국가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많은 마이크로니들 회사들이 백신을 통해서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더 이렇게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주빅 역시 백신이 마이크로니들로서의 미래 유망 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글로벌 기업하고도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로지칼 E라는 인도에 있는 백신 회사입니다. 백신뿐 아니라 의약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소마취 구강 패치의 경우 이미 지난해 식약처에 임상일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고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은 동아IST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를 마이크로니들로 바꿈으로써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을 마이크로니들로 제형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타이틀에 도전하는 주빅.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해 추가 투자 유치는 물론 증시 상장도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